지금부터 아주 특별한 책 한 권을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논리에 관한 책인데요. 아주 극심했던 지적 그리고 영적인 갈등의 시대에 태어난 그야말로 혁명과도 같은 책입니다. 17세기 프랑스, 그 시대를 관통하는 하나의 아주 근본적이고도 심오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바로 구원에 있어서 과연 무엇이 우선하는가 하는 문제였죠.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선택의 자유일까요? 아니면 우리를 구원하는 신의 절대적인 힘, 즉 은총일까요? 이 책 포르로아얄 논리학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이 책이 탄생했던 그 시대의 풍경 속으로 들어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곳은 다름 아닌 카톨릭이라는 거대한 세계 안에서 벌어지던 영혼을 건 아주 치열한 사상적 전쟁터였습니다. 당시 가톨릭 교회 안에서는요, 신앙이란 무엇이고 또 구원이란 무엇인가, 이 본질적인 질문을 두고 두 개의 강력한 사상적 흐름이 그야말로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자, 한쪽에는 예수회가 있었습니다. 루이스 데 몰리나 같은 사상가들의 영향을 받은 이들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아주 강하게 옹호했어요. 심지어 인간은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신이 베푸는 은총마저도 거부할 수 있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다른 한편에는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사상을 깊이 따르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정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인간이란 신의 은총 없이는 너무나도 무력하고 나약한 존재라고 보았던 겁니다. 바로 이 아우구스티누스적인 관점이 얀센주의라고 불리는 하나의 커다란 신학운동의 핵심을 이루게 됩니다. 얀센주의는 신에 의해 미리 선택된 소수, 즉 예정된 이들이 있고 그들에게 주어지는 은총의 힘은 너무나도 강력해서 결코 거부할 수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예수회의 입장과는 완전히 정면으로 부딪히는 주장이었죠. 이게 그냥 신학자들끼리 책상에 앉아서 벌이는 그런 단순한 논쟁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정말 중대한 투쟁이었어요. 서로를 이단이라고 비난하고 결국엔 교황의 권위까지 개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갈등의 끝은 비극적이게도 1709년 얀센주의의 중심지였던 포르르아얄 수녀원에 대한 폭력적인 탄압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포르르아얄 논리학은 바로 이처럼 치열하고 격동적인 배경 속에서 탄생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이 완전히 새로운 무언가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것은 아니었어요. 여기에는 두 명의 위대한 지적 거인이 놓은 단단한 토대가 있었습니다. 이 책은 정말 놀랍게도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구축한 깊은 신학의 세계와 당대의 새로운 철학자 르네 데카르트가 제시한 혁신적인 사유의 방법을 아주 능숙하게 하나로 엮어냅니다. 먼저 저자들은 아우구스티누스로부터 신학적인 뼈대를 가져옵니다. 그건 바로 인간은 원죄 때문에 본성이 어두워졌고 그래서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의 개입, 즉 거부할 수 없는 은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믿음이었죠. 그리고 또 한 명, 데카르트로부터는 지식에 도달하는 아주 혁명적인 방법을 빌려옵니다. 바로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는 이 감각은 얼마든지 우리를 속일 수 있다는 깊은 불신에서 출발하는 거죠. 그리고 그 대신 오직 순수한 이성의 힘만이 우리를 확실한 알무로 이끌 수 있다는 굳건한 믿음이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아르노와 니콜은 데카르트의 이 합리주의를 너무나도 철저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훗날 학자들은 이 책의 인식론, 즉 알미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론은 거의 데카르트의 이론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나 다름없다고 평가할 정도였습니다. 이 데카르트적인 방법에 따라서 그들은 진정한 알미라는 것은 감각적인 경험에서 오는 게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오히려 감각을 무작정 믿는 것은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미성숙한 태도이고 이성을 통해 극복해야 할 편견이라고까지 말하죠. 진정한 이해는 오직 우리의 정신 속에서 만들어지는 명확하고 논리적인 관념에서만 비롯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렇게 깊고 진지한 신학적, 철학적 뿌리를 가진 책이지만 사실 이 책이 세상에 나오게 된 계기는 놀라울 만큼 소박하고 거의 우연에 가까웠습니다. 책의 서문에 그 이야기가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이 책은 처음부터 어떤 거창한 학문적인 목표를 가지고 시작된 프로젝트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어느 날의 가벼운 대화가 그 시작이었죠. 이야기는 어떤 모임에서 시작됩니다. 한 신사가 대화 중에 자기가 젊었을 때 딱 2주 만에 논리학의 기초를 전부 다 익혔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이 말을 들은 다른 한 사람이 그 자리에 있던 젊은 슈브레즈 공작을 보면서 농담처럼 이렇게 응수했습니다. 만약 저 젊은 공작께서 배우실 의향만 있다면
나는 단 나흘이나 닷새 만에 논리학에서 정말로 쓸모있는 모든 것을 가르쳐 줄 수 있어. 이 농담 같은 약속 때문에 저자들은 정말로 공작을 위한 짧은 논리학 요약본을 쓰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하루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막상 글을 쓰기 시작하니 새로운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샘솟으면서 도저히 짧게 끝낼 수가 없었던 거죠. 정말 놀랍게도 훗날 논리학의 역사에 아주 중요한 이정표가 될 이 책의 핵심적인 내용은 불과 나흘에서 닷새 만에 완성되었다고 합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얼마나 엄청난 영감의 홍수가 그들을 덮쳤는지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죠. 자, 그럼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논리학이라는 학문 자체를 완전히 새롭게 정의하는 것이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온 그저 어렵고 추상적인 학문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 삶에서 판단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는 아주 실용적인 도구로 만들고자 했던 겁니다. 바로 이 한 문장에 이 책의 혁명적인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논리학에 유용한 모든 것은 논리학에 속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논리학이란 어떤 정해진 틀 안에 갇혀 있는 학문이 아니라는 선언입니다. 우리의 판단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된다면 그게 무엇이든 논리학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당시 학자들은 각 학문의 영역을 칼로 자르듯이 엄격하게 구분하는 걸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 책의 저자들은 그런 경계를 과감하게 허물어버립니다. 우리의 사고에 도움이 된다면 물리학이든 윤리학이든 형이상학이든 가리지 않고 자유롭게 그 지식들을 가져와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이 만들고 싶었던 것은 그냥 복잡하고 메마른 규칙들을 모아놓은 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현실 세계에서 우리의 이성을 더 날카롭게 만들고 생각을 더 명료하게 정리하도록 돕기 위해 만들어진 살아 숨쉬는 사유의 기술 그 자체였습니다. 이 책은 이렇게 새롭게 정의한 사유의 기술을 아주 체계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정신이 생각하는 4가지 근본적인 작용을 중심으로 전체 구조를 짰습니다. 그 4가지 작용은 이렇습니다. 첫째는 구상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 즉 관념을 떠올리는 거죠. 둘째는 판단입니다. 그렇게 떠올린 관념들을 서로 연결해서 이것은 옳다 혹은 저것은 그르다 하고 판정을 내리는 단계죠. 셋째는 추론입니다. 이미 내린 판단들을 근거로 해서 새로운 결론을 이끌어내는 과정이고요. 마지막 넷째는 정리입니다. 이 모든 생각들을 가장 효과적인 순서로 배열하는 거죠. 이 4가지 정신작용이 바로 이 책 전체의 뼈대를 이루고 앞으로 우리가 함께 탐험하게 될 여정의 지도가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4가지 작용을 어떻게 잘 익혀서 우리 자신의 판단력을 더 날카롭게 만들고 이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더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어지는 이야기에서는 이 4개의 기동들을 하나씩 아주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포르로 아얄 논리학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시대를 초월한 지혜를 발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로지크 혹은 생각의 기술이라는 책을 그냥 논리학 규칙들을 모아놓은 좀 딱딱한 입문서 정도로 생각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책은요, 그런 종류의 책이 전혀 아닙니다. 이건 단순한 규칙의 나열이 아니라 17세기 프랑스에서 가장 뜨거웠던 철학적 그리고 신학적 고민들이 그대로 응축되어 있는 하나의 거대한 사유체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그 밑바닥에 아주 깊고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는 사상적인 뿌리부터 함께 파헤쳐 봐야만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책에서 말하는 올바른 생각의 기술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세계관 위에 서 있는지를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 합니다. 이 책의 논리학을 굳건하게 떠받치고 있는 2개의 거대한 지적 기둥이 있거든요. 과연 그 기둥들은 무엇이고 또 그 기둥들이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 자체를 정교하게 설계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기둥부터 시작해보죠. 이 책이 뿌리내리고 있는 신학적인 토양은 바로 얀세니즘이라고 불리는 사상입니다. 17세기 프랑스 카톨릭계를 정말 말 그대로 뒤흔들었던 아주 강력한 신학 운동이었는데요. 그 중심에는 아주 오래전 인물이죠. 고대 교부 철학자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사상이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얀세니즘의 핵심에는 인간을 바라보는 아주 근본적으로 비관적인 시선이 깔려 있어요.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들은 아담이 지은 원죄 때문에 인간의 본성 자체가 완전히 타락해버렸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의지는 너무나 나약하고 부패해서 우리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절대로 선을 행하거나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거죠. 구원은 오직 신이 내려주는 우리가 저항할 수조차 없는 강력한 은총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인간의 자유의지보다는 신의 절대적인 힘과 계획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사상이었어요. 이러한 신학적인 믿음은 이 책의 가장 깊은 곳에 아주 중요한 태도를 만들어냅니다. 바로 지적인 겸손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생각의 기술이라는 게 단순히 인간이 얼마나 똑똑한지를 뽐내기 위한 기술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본질적으로 결함이 많고 늘 오류에 빠지기 쉬운 우리 인간의 이성을 저 높은 곳에 있는 신적인 진리에 맞추려는 아주 겸허한 노력의 과정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책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전제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 인간의 이성은 신의 도움이 없이는 불완전하고 언제든 길을 잃을 수 있다라는 깊은 인식 말이죠. 아우구스티누스가 인간 조건에 대한 깊은 통찰과 신학적인 영감을 제공했다면 이제 이 책의 구체적인 설계도 그 뻗대를 세운 진정한 철학적 아버지는 바로 르네 데카르트였습니다. 이 책의 저자들은 데카르트의 합리주의 철학을 거의 신앙처럼 전적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사실상 이 생각의 기술에 담겨있는 지식에 대한 이론이나 생각하는 방식은 데카르트의 철학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저자들은 데카르트 철학에서 세 가지 핵심 원리를 가져와서 자신들의 논리학이라는 건물을 세웁니다. 그게 바로 합리주의, 이원론, 그리고 기계론적 물리학이에요. 이 세 가지 개념을 이해하는 게 곧 이 책 전체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열쇠가 됩니다. 이 세 가지를 이해하면 사실 이 책의 거의 모든 것을 이해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자, 이제 하나씩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 합리주의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감각을 믿지 말고 오직 이성만을 믿어라 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 귀, 코, 혀, 피부 같은 모든 감각기관은 너무나 쉽게 우리를 속이지만 절대로 의심할 수 없는 확실한 지식은 오직 우리의 순수한 이성, 즉 생각하는 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데카르트에게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는 이 인식의 문제는 세상에 무엇이 존재하는가 하는 존재의 문제와 결코 뗄 수 없이 단단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 책의 저자들은 지식이라는 게 오직 경험에서만 온다고 주장했던 경험주의자들을 향해서 정말 가차없는 비판을 쏟아냅니다. 그들에게 경험주의라는 건 마치 어린아이가 세상을 보이는 그대로 믿는 것과 같은 아주 유치하고 미성숙한 생각에 불과했어요. 반드시 성숙한 이성의 힘을 통해서 극복해야만 하는 어린 시절의 편견이라는 거죠. 감각에 대한 이런 깊은 불신은 당시까지만 해도 서양 철학의 주류를 차지하고 있었던 아리스토텔레스나 스콜라 철학의 경험주의적인 전통에 대한 정면 도전이기도 했습니다. 저자들의 주장은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빨갛고 탐스러운 사과를 본다고 해보죠. 우리가 느끼는 그 붉은색이라는 감각은 사과 자체에 원래부터 붙어있는 속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듣는 아름다운 음악 소리나 느끼는 따스한 온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들은 악기나 불 자체의 고유한 속성이 아니라 단지 외부 자극에 의해 우리 정신 속에서 일어나는 주관적인 감각일 뿐이라는 거죠. 혼란스러운 신호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사물의 진짜 본질, 즉 그 사물의 크기, 모양, 위치, 운동처럼 수학적으로 명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속성만이 객관적인 실제이고 이것은 오직 우리의 이성을 통해서만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감각은 세계에 대한 흐릿하고 왜곡된 힌트를 줄 뿐 진리 그 자체는 아니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원리는 데카르트 철학의 상징과도 같은 이원론입니다. 이건 세상을 완전히 다른 두 종류의 실체로 딱 나눠서 보는 관점이에요. 하나는 생각하는 존재인 정신, 다른 하나는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물질, 이렇게 두 가지로 말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이 둘은 서로 완전히 독립적이라서 공통된 속성을 단 하나도 갖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데카르트는 정신과 신체가 그 어떤 공통점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신의 본질은 오직 생각하는 것 그 자체예요. 그래서 공간을 차지하지도 않고 무게도 없고 칼로 나눌 수도 없죠. 반면에 우리의 몸을 포함한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의 본질은 공간을 차지하는 것, 즉 연장입니다. 이것들은 모양과 크기를 가지고 무한히 쪼갤 수 있고 기계적인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죠. 이 둘 사이에는 어떤 필연적인 연결고리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처럼 전혀 다른 두 실체가 아주 불가사의하게 결합되어 있는 굉장히 독특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정신과 신체를 완전히 다른 곳으로 분리하는 생각은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감각에 대해서 아주 놀라운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저자들은 이원론의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주 흥미롭고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던져요. 우리가 뾰족한 것에 손가락을 찔리면 아프잖아요? 그 고통이라는 감각은 과연 어디에 있는 걸까요? 찔린 손가락에 있을까요? 아니면 뜨거운 것에 댄 발에 있을까요? 혹은 전혀 다른 곳에 있는 걸까요? 저자들의 대답은 꽤나 충격적입니다. 고통은 여러분의 손이나 다리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통은 하나의 관념, 즉 의식의 상태이고 오직 물질이 아닌 정신, 즉 영혼 안에서만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 증거로 이런 예를 들어요. 정신이 다른 일에 완전히 몰두하고 있을 때 가령 치열한 전투 중인 군인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도 그 순간에는 고통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것이야말로 고통이 몸의 물리적인 상태가 아니라 그것을 인식하는 정신의 상태라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된다는 거죠. 정말 놀라운 생각 아닌가요? 데카르트의 마지막 기둥은 바로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은 기계론적 물리학입니다. 이 관점은 물질 세계에서 모든 신비롭거나 초자연적인 설명을 싹 걷어내고 우주 전체를 마치 하나의 거대한 시계장치처럼 이해하려는 시도였어요. 이 세상의 모든 자연 현상은 그저 모양과 크기가 다른 아주 작은 입자들이 서로 부딪히고 움직이는 그런 기계적인 원리로 모두 설명될 수 있다는 거죠. 이 관점에서 보면 우주는 거대하고 정교하게 맞물려서 돌아가는 하나의 기계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을 이해하기 위해서 더 이상 어떤 숨겨진 목적이나 내재적인 본질 같은 것에 기댈 필요가 없어진 거죠. 예를 들어 이전의 스콜라 철학에서는 돌멩이가 왜 아래로 떨어지는가에 대해 돌의 본성 혹은 실체적 형상이 우주의 중심을 향하려는 경향을 갖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어요. 하지만 데카르트주의자들은 이런 목적론적인 설명을 거부하고 그냥 다른 입자들이 위에서 아래로 밀어내기 때문이라는 순수한 기계적인 상호작용으로 모든 것을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이처럼 데카르트의 혁명적인 철학을 전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이 로직의 저자들은 자연스럽게 그 당시의 다른 주요 철학 전통들과 직접적으로 대립하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어떤 사상을 이해하는 좋은 방법 중 하나는 그들이 무엇을 받아들였는지를 아는 것만큼이나 그들이 누구와 그리고 무엇과 그렇게 격렬하게 싸웠는지를 이해하는 것이거든요. 그들의 첫 번째 공격 대상은 바로 토머스 홉스와 같은 당대의 경험주의자들이었습니다. 저자들은 경험주의가 감각이라는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아주 부실하고 신뢰할 수 없는 토대 위에 세워진 모래성에 불과하다고 맹렬하게 비판했죠. 경험을 통하지 않고서는 지성에 아무것도 있을 수 없다는 경험주의의 핵심 명제를 완전히 뒤집어 버린 겁니다. 두 번째 공격 대상은 몽테뉴와 같은 회의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인간의 이성이 과연 진리에 도달할 수 있는가? 그 가능성 자체를 의심하는 이들에게 저자들은 위선적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비난했어요. 명확하고 분명하게 인식되는 이성의 판단마저 부정하는 것은 지적으로 정직하지 못한 태도라는 거죠. 그들에게 감각을 의심하는 것은 합리적인 출발점이었지만 이성 그 자체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지적인 자지기만이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수세기 동안 유럽의 지성계를 지배해온 아리스토텔레스와 스콜라 철학의 전체 틀을 데카르트의 새롭고 명확한 기계적인 물리학으로 완전히 대체하려고 했습니다. 실체적 형상이나 잠재적 힘 같은 스콜라 철학의 애매하고 모호한 개념들은 데카르트의 관점에서 볼 때 세상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신비 속에 가둬버리는 비지성적인 설명에 불과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길게 이야기한 이 복잡하게 얽힌 신학과 철학이 대체 논리학 책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모든 배경 지식이 왜 그렇게까지 중요한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저자들에게 이런 철학적인 선택들은 결코 단순한 배경음악 같은 게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인간의 생각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분석하는 방법 그 자체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철학이 곧 그들의 논리학이었던 겁니다.
진정한 진리가 바깥 세상이 아니라 우리 정신 안에 있다고 굳게 믿었기 때문에 그들의 논리학은 그 진리를 명확하게 인식하기 위해서 정신의 작용들을 올바르게 배열하는 기술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감각을 믿지 않으니까 논리는 외부 세계를 관찰하는 게 아니라 내면의 관념들을 분석하는 데 집중하게 되고요. 정신과 물질을 분리하니까 생각이라는 건 물질이나 언어로부터 독립된 순수한 정신활동으로 간주되는 겁니다. 그리고 데카르트로부터 직접 빌려온 이 네 단계의 정신작용, 즉 파악, 판단, 추론, 배열, 이것이 바로 이 책의 전체 구조를 이루게 됩니다. 이게 바로 저자들이 제시하는 올바르게 생각하는 기술의 핵심 로드맵인 셈이죠. 저희는 다음 시간부터 이 여정의 첫 번째 단계인 파악, 즉 관념의 세계로 본격적인 탐구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견고한 철학적 토대가 마련되었으니 우리는 생각의 기술 그 자체를 탐구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다음 분석에서는 관념의 본질이란 과연 무엇이며 우리 정신이 스스로에게 놓는 교묘한 함정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그 내용을 하나하나 파헤쳐보겠습니다. 우리의 이성이 어떻게 길을 잃고 방황하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지 그 여정을 함께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정신이 수행하는 4가지 주요 활동이 있죠. 개념을 파악하고, 판단하고, 추론하고, 그리고 배열하는 것. 그중에서 오늘은 3번째 활동인 추론의 세계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사고의 기술 또는 포르로아얄 논리학으로 알려진 이 책은 바로 이 사고의 과정을 아주 체계적으로 탐구하는데요. 우리는 앞서 어떻게 마음속에 개념을 만들고 또 그 개념들을 연결해서 참과 거짓을 가르는 판단을 내리는지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알미라는 건 그냥 개별적인 판단들에서 멈추지 않죠. 우리는 그 판단들을 재료로 삼아서 완전히 새로운 판단을 이끌어내는 한 단계 더 높은 정신활동을 합니다. 바로 이것이 추론이고요. 이성과 논증의 가장 핵심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전한 추론의 구조가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때로는 얼마나 기만적인 형태를 띨 수 있는지 좀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이 책은요, 단순히 논리 규칙들을 딱딱하게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아요. 그보다는 우리의 정신이 어떻게 아직 알지 못하는 진리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지, 또 어떻게 교묘하게 위장된 오류의 함정들을 피할 수 있는지 그 근본적인 원리와 과정을 안내해 줍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는 논리적으로 들리지만 실제로는 결함이 있는 주장들이 정말 많잖아요. 감정에 호소하거나 화려한 말로 본질을 흐리거나 은근슬쩍 증명되지 않은 사실을 전제로 삼는 경우들 말이죠. 이런 허상을 꿰뚫어 보려면 먼저 올바른 추론의 청사진이 어떻게 생겼는지부터 명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자, 그럼 추론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리 복잡하고 정교한 논증이라도 결국 그 뿌리는 여기에 있으니까요. 이 핵심 개념을 이해하는 게 우리의 첫걸음이 될 겁니다. 이 책에 따르면 추론이란 우리가 이미 알고 있거나 참이라고 받아들인 판단들, 즉 명제들로부터 새로운 판단, 그러니까 결론을 이끌어내는 정신의 활동입니다. 이건 단순히 새로운 정보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과는 달라요. 이미 가지고 있는 지식의 조각들을 아주 능동적으로 연결하고 조합해서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새로운 관계나 사실을 발견해내는 역동적인 과정인 거죠. 마치 흩어져 있는 2개의 점을 보고 그 점들을 잇는 새로운 선을 그어보는 것처럼요. 추론은 기존의 판단들 사이에 다리를 놓아서 우리를 새로운 삶의 영역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책에서는 아무리 길고 복잡해 보이는 주장이라도 그 핵심을 분해해보면 결국 이 단순한 3단 구조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전제는 주장의 기초가 되는 이유나 근거에 해당하고요. 결론은 그 전제들로부터 필연적으로 도출되는 새로운 주장입니다. 그런데 왜 전제가 2개나 필요할까요? 보통 하나의 전제만으로는 새로운 결론을 낳기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2개의 서로 다른 판단을 매개로 삼아서 그 둘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통찰을 얻게 되는 거죠. 이것이 모든 논리적 주장의 기본 뼈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논증의 뼈대를 가장 완벽하고 명료하게 보여주는 형태는 무엇일까요? 이 책에서 제시하는 가장 이상적인 추론 형식, 바로 완전한 3단 논법을 통해서 그 구조의 아름다움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3단 논법은 타당한 주장을 위한 일종의 건축 설계도와 같아요. 이 설계도에는 어떤 재료, 즉 항을 어디에 배치하고, 즉 전제해 놓고 또 어떻게 연결해야, 즉 논리 규칙에 따라야 견고한 구조물, 결론이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설계도의 규칙을 정확히 따른다면 전제라는 기초 위에 결론이라는 구조물은 필연적으로 그리고 아주 안정적으로 세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규칙을 하나라도 어긴다면 그 주장은 겉보기엔 그럴듯할지 몰라도 작은 충격에도 쉽게 무너져 내리는 부실한 건물이 되고 마는 거죠. 이 고전적인 예시를 통해서 3단 논법의 구조를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대전제입니다. 대전제는 보통 더 넓고 보편적인 진리나 원칙을 제시하죠. 이 명제는 계속해서 두려워하는 모든 존재라는 집단과 자유롭지 못한 존재라는 집단 사이에 보편적인 관계가 성립한다는 걸 선언합니다. 다시 말해 전자의 집단은 후자의 집단에 완전히 포함된다는 규칙을 설정하는 거예요. 다음은 소전제입니다. 모든 구두쇠는 계속해서 두려워한다. 소전제는 대전제가 제시한 보편적인 원칙에 해당하는 좀 더 구체적이고 특수한 사례를 가져옵니다. 여기서는 모든 구두쇠라는 특정 집단이 대전제에서 언급했던 계속해서 두려워하는 자라는 더 큰 집단에 속한다는 사실을 명시합니다. 이로써 구두쇠라는 개념이 대전제의 세계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대전제와 소전제라는 두 개의 기초가 놓였습니다. 이 두 전제가 참이라면 어떤 구두쇠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새로운 판단, 즉 결론이 필연적으로 따라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논리의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모든 구두쇠는 계속해서 두려워하는 자들의 집합에 속하고요. 이게 소전제죠. 그리고 계속해서 두려워하는 자들의 집합은 자유롭지 못한 자들의 집합에 속한다면 이게 대전제고요. 당연히 모든 구두쇠 역시 자유롭지 못한 자들의 집합에 속하게 됩니다. 이건 어떤 가능성이나 추측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제들이 설정한 구조 안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결과인 겁니다. 이 3단 논법이 작동하는 비밀은 바로 이 세 가지 항에 있습니다. 결론의 주어가 되는 구두쇠를 소항이라고 하고 결론의 수로가 되는 자유롭지 못한을 대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중항, 즉 계속해서 두려워하는이죠. 이 중항은 대전제와 소전제에 각각 한 번씩 등장하면서 소항과 대항을 연결하는 결정적인 다리 역할을 합니다. 만약 중항이 없다면 구두쇠와 자유롭지 못함 사이에는 아무런 논리적 연결고리도 만들어지지 않아요. 말하자면 중항은 두 개념을 비교하는 공통의 척도이자 추론이라는 기차가 달리는 레일인 셈입니다. 이 책은 3단 논법이 견고한 논증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할 6가지 근본 법칙을 제시합니다. 이 규칙들은 논리적 사고의 건전성을 보장하는 일종의 안전장치와 같아요. 예를 들어 규칙 1은 중항이 적어도 한 전제에서는 그 개념의 전체를 다뤄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야만 명확한 연결고리가 생기니까요. 규칙 2는 근거, 즉 전제가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성급한 결론을 내리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규칙 3은 간단하죠. A는 B가 아니다와 C는 A가 아니다라는 두 전제는 B와 C 사이의 관계에 대해선 아무런 정보도 주지 못하거든요. 규칙 4도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전제들만 가지고는 부정적인 관계를 증명할 수 없고요. 규칙 5는 논증의 확실성은 가장 약한 연결고리의 수준을 넘을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마지막으로 규칙 6은 어떤 학생들은 부지런하다, 어떤 부지런한 사람들은 성공한다 처럼 불확실한 두 전제만으로는 어떤 학생들은 성공한다고 확신할 수 없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 규칙들을 이해하는 것은 올바른 주장을 만들고 또 잘못된 주장을 간파하는 데 아주 필수적입니다. 자, 기본적인 3단 논법의 구조를 이해했으니 이제 현실에서 우리가 자주 마주치는 좀 더 정교하고 복합적인 주장 형태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딜레마라는 건요, 상대방을 논리적인 궁지로 몰아넣기 위해 설계된 아주 강력한 수사적 장치입니다. 이건 상대방에게 두 가지 선택지, 이른바 딜레마의 뿔을 제시하고 어느 쪽을 선택하더라도 결국 내가 원하는 동일한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는 방식이에요. 이쪽으로 가도 저 결론이 이르고 저쪽으로 가도 결국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되니 당신은 이 결론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처럼 느껴져서 굉장히 설득력 있게 다가옵니다. 고대 철학자들이 죽음에 대한 인간의 근원적인 두려움에 맞서기 위해 사용했던 이 유명한 딜레마를 한번 살펴보죠. 이 주장은 죽음 이후의 모든 가능성을 딱 두 가지로 압축합니다. 첫 번째 뿔은 영혼이 육체와 함께 완전히 소멸하는 경우, 이 경우엔 고통을 느낄 주체가 없으니 두려워할 것도 없죠. 두 번째 뿔은 영혼이 육체 없이도 생존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영혼은 육체의 속박에서 벗어나 더 행복한 상태가 될 것이라고 가정합니다. 두 가지 시나리오 모두 죽음이 두려운 결과로 이어지지 않으니까 결론적으로 죽음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는 논리입니다. 어떤 구조물이든 겉보기에는 완벽해 보여도 숨겨진 약점이 있을 수 있듯이
이렇게 정교하게 구성된 딜레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논증은 듣는 순간 굉장히 설득력 있게 들리죠. 삶과 죽음에 대한 우리의 불안을 논리적으로 해소해주는 것 같고요. 하지만 여기에는 치명적인 허점이 숨어 있습니다. 책에서 지적하듯이 이 주장의 결정적인 결함은 제시된 두 가지 선택지가 세상의 모든 가능성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 즉 불완전한 분리에 있습니다. 이 주장은 영혼이 육체보다 오래 살아남은 후에 더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영원한 고통과 비참함의 상태에 놓일 수 있다는 세 번째 가능성을 의도적으로든 부주의하게든 누락하고 있어요. 딜레마의 두 뿔, 혹은 그 너머에 우리가 고려하지 않은 제3, 제4의 길이 존재한다면 그 딜레마는 힘을 잃고 무너집니다. 이 경우 죽음을 두려워할 충분한 이유가 되는 불행한 사후세계라는 가능성을 배제했기 때문에 이 논증은 실패한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는 올바른 추론의 구조를 살펴봤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구조가 어떻게 뒤틀리고 악용될 수 있는지, 즉 결함이 있는 주장인 궤변에 대한 탐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논리의 형식과 언어의 사용과 관련된 궤변들부터 한번 살펴보죠. 궤변은 이성의 기초에 생긴 균열과 같습니다. 그것은 진리의 형태를 아주 정교하게 모방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논리 규칙을 어기거나 부당한 가정을 포함하고 있어서 구조적으로 부실한 주장이죠. 단순한 실수와 궤변의 차이는 종종 그 의도에 있는데요. 궤변은 상대방을 속이거나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의도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위조지폐처럼 겉모습은 진짜 화폐와 비슷하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겠네요. 가장 흔하게 발견되는 궤변 중 하나가 바로 원인이 아닌 것을 원인으로 착각하는 오류입니다. 특히 단지 한 사건이 다른 사건보다 먼저 일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앞의 것을 뒤의 것의 원인으로 단정짓는 경우가 많죠. 고대인들은 여름의 가장 더운 시기, 즉 복날의 시리우스별, 즉 큰 개자리가 태양과 함께 뜨는 것을 보고 그 별이 이글거리면서 더위를 유발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두 사건이 우연히 같은 시기에 일어나는 상관관계일 뿐이지 별이 더위의 원인이 되는 인과관계는 아니거든요. 이건 상관관계를 인과관계로 착각한 전형적인 예시입니다. 이 책은 우리가 왜 이처럼 섣불리 가짜 원인을 만들어내는지 그 심리적인 동기를 파고듭니다. 그건 바로 우리의 무지를 인정하기 싫어하는 지적인 허영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에 직면했을 때 나는 원인을 모른다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대신에 그럴듯한 이야기를 지어내서라도 지적인 공백을 메우고 통제감을 느끼려는 강한 경향이 있습니다. 가짜 원인이라도 있는 편이 원인을 모르는 불확실한 상태보다 심리적으로 더 안정감을 주기 때문이죠. 이 슬라이드는 우리가 어떻게 그럴듯한 단어를 사용해서 설명의 환상을 만들어내는지 아주 잘 보여주는 예입니다. 수면 효능이라는 말은 사실 라틴어로 잠을 오게 하는 힘이라는 뜻이거든요. 결국 아편은 왜 잠을 오게 하는가? 라는 질문에 아편은 잠을 오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답한 것과 똑같습니다. 이건 질문을 다른 말로 반복한 동어 반복일 뿐이지 현상에 대해 아무것도 설명해주지 않아요. 우리는 이처럼 전문적으로 들리는 용어의 권위 뒤에 우리의 무지를 효과적으로 숨기곤 합니다. 이 책은 우리가 경계해야 할 여러 논리적 결함들의 목록을 상세히 기술합니다. 선결 문제 요구의 오류는 결론에서 주장하려는 바를 이미 전제해서 참이라고 가정해버리는 순한 논증이에요. 예를 들면 이 책은 위대하다. 왜냐하면 위대한 저자가 썼기 때문이다. 저자가 위대하다는 건 어떻게 아는가? 이처럼 위대한 책을 썼으니 알 수 있다. 이런 식이죠. 불완전한 열거의 오류는 몇 가지 사례만 보고 성급하게 일본화하는 겁니다. 내가 만난 A지역 사람들은 모두 무례했어. 그러니 A지역 사람들은 다 무례해. 같은 편견이 여기에 해당하죠. 우연의 오류는 본질적이지 않은 우연한 속성을 근거로 판단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결합 분해의 오류는 부분의 속성이 전체의 속성이라고 착각하거나 그 반대로 생각하는 오류입니다. 이 기계의 부품들은 모두 가벼우니 이 기계는 가벼울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결합의 오류의 한 예가 될 수 있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추론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장 교묘하고 근본적인 결함들을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이 오류들은 논리 규칙을 잘못 적용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내면 세계, 즉 우리의 욕망과 편견에서 비롯되는 것들입니다. 이 책은 우리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객관적인 관찰자가 아니라고 단언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와의 관계라는 렌즈를 통해 세상을 바라본다는 거죠. 어떤 사물이나 주장을 접할 때 우리는 그것이 나에게 이로운지, 해로운지, 나의 기존 믿음과 일치하는지 불일치하는지,
나를 기분 좋게 하는지 불쾌하게 하는지를 먼저 따집니다. 즉, 우리의 판단은 끊임없이 우리 자신의 사리사욕과 희망, 두려움 같은 열정에 의해 채색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바로 앞선 원칙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서는 진실과 유용성이 종종 하나로 뒤섞여 버립니다. 우리는 증거의 타당성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진실이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 또는 그것이 진실일 경우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자연스럽게 믿으려는 강한 경향이 있어요. 어떤 주장이 나에게 유리하다면 나는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쉽게 받아들이고 크게 부풀리는 반면, 그에 반대되는 근거는 애써 외면하거나 축소하려 할 겁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 심리학에서 말하는 확증 편향의 본질이고 가장 강력한 사고의 장애물 중 하나죠. 우리는 종종 주장의 내용, 즉 실체보다는 그것이 전달되는 방식이라는 외양에 쉽게 현혹됩니다.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 유창한 말솜씨, 재치 있는 표현, 감동적인 어조에 마음이 움직여서 주장 자체의 논리적 타당성을 꼼꼼히 검토하는 걸 잊어버리곤 하죠. 화려한 포장지가 내용물의 가치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는 세련된 발표를 진실된 발표와 무의식적으로 혼동하는 오류를 범합니다. 이러한 오류는 듣는 사람에게만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말하는 사람, 즉 우리 자신조차도 이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웅변가처럼 들리고 싶거나 재치 있게 보이고자 하는 욕망은 우리로 하여금 복잡하고 다루기 힘든 진실을 외면하고 그 대신 듣기 좋고 기억하기 쉬운 잘 다듬어진 문구를 위해 현실을 미묘하게 왜곡하도록 유혹합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보다 진실을 멋지게 말하는 것에 더 큰 가치를 두게 될 때 우리는 진리로부터 한 걸음씩 멀어지게 되는 거죠. 이 질문은 우리를 사고의 기술이 제기하는 궁극적인 도전으로 이끕니다. 그것은 바로 논리 규칙을 통달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 자신을 이해하고 통제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명료하게 사고하는 사람은 3단 논법의 규칙을 잘 아는 전문가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편견과 감정이 자기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성찰하고 경계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명료한 사고를 향한 첫걸음은 외부의 잘못된 주장을 분석하는 능력과 함께 내 안의 편향된 시선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겸손함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로지크 혹은 생각의 기술, 그 세 번째 부분에서는 생각의 건축술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관념이라는 재료, 그리고 판단이라는 벽돌을 가지고 어떻게 견고한 논증이라는 건물을 지어 올리는지, 그 정교한 설계도와 또 그 안에 숨어있는 위험한 함정들은 무엇인지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가 생각의 흐름을 따라와 봤죠. 처음에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의 재료들, 바로 관념이 있었고요. 그 관념들을 연결해서 이것은 저것이다 라고 결론 내리는 판단이라는 벽돌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그 벽돌들을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추론의 단계로 나아갈 시간입니다. 어떻게 하면 쉽게 무너지지 않는 아주 견고하고 튼튼한 논리의 성을 쌓을 수 있을까요? 그 핵심 기술이 바로 정신의 세 번째 작용, 바로 추론에 담겨 있습니다. 모든 논증의 가장 이상적인 형태, 그 완벽한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는 구조가 있습니다. 논리가 가장 순수하고 명료한 형태로 빛나는 구조, 바로 3단 논법입니다. 모든 추론의 기본이 되는 이 견고한 기초부터 함께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죠. 그럼 추론이란 정확히 뭘까요? 이 책에서는 추론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판단들을 조합해서 거기서부터 새로운 세 번째 판단을 이끌어내는 정신의 활동이라고요. 마치 레고 블록 2개를 가져와서 합쳤더니 전혀 새로운 모양이 만들어지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과정을 가장 완벽하고 가장 정교한 형태로 다듬어 놓은 것이 바로 3단 논법, 논증의 황금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추상적인 정의보다는 이 고전적인 예시를 보면 3단 논법이 훨씬 더 명확하게 와닿을 겁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 판단, 즉 첫 번째 전제는 끊임없이 두려워하는 자는 자유롭지 않다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 판단, 두 번째 전제는 모든 구두쇠는 끊임없이 두려워한다입니다. 자, 이 두 가지 판단이 모두 진실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 이 두 진실이 만났을 때 어떤 결론이 필연적으로, 그러니까 반드시 따라 나올 수밖에 없을까요? 바로 그러므로 어떤 구도새도 자유롭지 않다는 새로운 판단입니다. 이것이 바로 3단 논법이 가진 논리적인 힘이죠. 그럼 이 3단 논법의 기계적인 구조를 한번 분해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대전제라고 불립니다. 이건 아주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진술이에요. 더 큰 그룹이나 범주 전체에 적용되는 진실을 말하죠. 방금 본 예시에서는 끊임없이 두려워하는 자는 자유롭지 않다가 바로 이 대전제가 되겠죠. 두 번째 단계는 소전제입니다. 이건 좀 더 구체적인 사례나 개인이 그 더 큰 그룹에 속한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문장입니다. 예시에서는 모든 구두쇠는 끊임없이 두려워한다가 여기에 해당되겠네요. 구두쇠라는 구체적인 사례가 끊임없이 두려워하는 자라는 더 큰 범주 안에 포함된다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두 전제가 모두 참이라면 반드시 따라 나올 수밖에 없는 결론이 있습니다. 이처럼 형식 논리학의 세계는 매우 질서정연하고 예측 가능한 성격을 가집니다. 자, 지금까지 3단 논법이라는 아주 깨끗하고 완벽한 논리의 세계를 살펴봤는데요. 잠시 그곳을 벗어나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대화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실 세계의 논증은 이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때로는 우리를 꼼짝 못하게 만드는 딜레마, 즉 진퇴양난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딜레마는 뭐랄까 일종의 논리적인 함정과 같습니다. 논증이 우리 앞에 두 갈래길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느 쪽으로 가든 상관없어. 어차피 결과는 똑같을 테니까. 왜냐하면 그 두 갈래길의 끝에는 똑같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결론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선택지를 딱 두 개로 제한해서 우리를 특정한 결론으로 몰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딜레마라는 논증 방식의 본질입니다. 이 책에서 제시하는 결혼에 관한 아주 고전적인 딜레마 예시를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금방 이해가 될 겁니다. 이 논증은 남자가 결혼할 수 있는 여자를 딱 두 가지 선택지로 나눠버립니다. 아름다운 여자와 못생긴 여자, 이렇게요. 자, 만약 여자가 아름답다면 그녀는 다른 사람들의 질투를 유발할 것이기 때문에 결혼 생활이 불행할 것이다. 반면에 만약 그녀가 못생겼다면 그녀는 남편에게 불쾌감을 줄 것이기 때문에 역시 결혼 생활이 불행할 것이다. 이 두 가지 선택지가 세상의 모든 가능성을 포함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논증은 그러므로 남자는 절대로 결혼해서는 안 된다라는 아주 강력하고 빠져나갈 수 없어 보이는 결론으로 우리를 몰아갑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이 딜레마의 논리가 과연 타당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겉보기에 아주 잘 짜인 구조를 가진 논증조차도 사실은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생각, 바로 여기서부터 비판적인 사고가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딜레마라는 논리적 함정에서 우리는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이 책은 세 가지 탈출로를 제시합니다. 첫째, 애초에 제시된 선택지가 전부가 아니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모든 가능성을 포함하지 않았다는 거죠. 둘째, 그 선택지에서 이어진다는 결론 자체가 사실 틀렸다고 반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딜레마와 완전히 반대되는 결론을 내는 또 다른 딜레마로 맞서는 방법도 있고요. 자, 그럼 아까 봤던 결혼 딜레마의 약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첫 번째에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여자가 질투를 유발할 정도로 극도로 아름답거나 또는 불쾌감을 줄 정도로 극도로 못생긴 두 부류로만 나뉠 수 있나요? 당연히 아니죠. 그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적당히 아름답고 적당히 평범한 여성들이 존재합니다. 이 딜레마는 그 중간의 모든 가능성을 무시했기 때문에 사실상 모래 위에 지은 성처럼 허술했던 겁니다. 자,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논리의 어두운 면, 즉 오류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겉보기에는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은 결함을 가지고 있는 논증, 우리는 이걸 궤변이라고 부릅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종의 정신적인 함정들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마주하게 될 첫 번째 논리적 함정은 불완전한 열거의 오류입니다. 이건 우리가 성급하게 결론을 내릴 때 정말 흔하게 저지르는 실수 중 하나예요. 다시 말해서 고려해야 할 모든 가능성을 꼼꼼하게 다 살피지 않고 그냥 눈에 보이는 몇 가지만 가지고 전체가 다 그럴 것이라고 판단해버리는 오류를 말합니다. 불완전한 열거의 오류란 말 그대로 처음 제시된 선택지들의 목록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성급한 결론으로 이어지는 추론의 결함을 의미합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맞습니다. 바로 앞서 살펴본 결혼 딜레마를 반박하는 첫 번째 방법과 그 핵심이 아주 유사하죠. 논증을 세울 때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를 철저하게 검토하지 않으면 이런 함정에 정말 쉽게 빠질 수 있습니다.
이 오류의 아주 대표적인 예시로 책에서는 가상리라는 철학자가 공허, 즉 빈 공간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펼쳤던 논증을 제시합니다. 그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만약 우주에 빈 공간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물질로 가득 차 있다면 운동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물체 A가 움직이려면 다른 물체 B가 있던 자리를 차지해야 하고, 그럼 B는 또 다른 물체의 자리를 차지해야 하고, 이런 식으로 연쇄 반응이 일어나야 하니까요. 가상디는 이게 가능하려면 딱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이 자리 이동이 무한히 계속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물체들이 원을 그리며 움직여서 마지막 물체가 처음 물체 A가 있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이 논증을 비판적으로 한번 살펴볼 시간입니다. 가상디가 제시한 이 두 가지 선택지, 즉 무한한 자리 이동과 원형의 자리 이동이 정말 이 상황에서 가능한 유일한 시나리오일까요? 혹시 그가 놓친 다른 길은 없는지 함께 생각해 보시죠. 이 책이 제시하는 반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가상디는 제3의 가능성을 생각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즉, 한 물체가 어떤 공간을 떠나는 바로 그 동일한 순간에 다른 물체가 그 공간을 즉시 차지하는 경우 말이죠. 마치 자기 홈에 딱 맞는 쇠고리가 그 홈 안에서 회전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고리의 각 부분은 바로 앞부분이 비워준 공간을 동시에 채우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빈 공간, 즉 공허도 필요하지 않죠. 이처럼 물질이 시간차 없이 연속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면 가상디딘 논증은 무너지게 되고 공허의 존재를 증명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논증의 구조, 즉 설계도 자체에 있는 결함들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논증은 그 안에 담긴 내용이 잘못되었을 때도 쉽게 무너집니다. 이제부터는 논리의 형식보다는 논증의 내용과 주제 자체에서 발생하는 기만적인 오류들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흔하게 접하는 오류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것 다음에 저것이 일어났으니까 이것이 저것의 원인이다 라고 성급하게 단정해버리는 오류죠. 예를 들어서 여름에 아이스크림 판매량과 상어 공격 횟수가 함께 증가한다고 해서 아이스크림이 상어 공격의 원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과 같습니다. 둘 다 더운 날씨라는 공통된 원인 때문에 일어난 현상일 뿐이죠. 이처럼 단순한 상관관계를 인과관계로 착각하는 실수를 좀 더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책에서는 큰 개자리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관관계를 인과관계로 얼마나 쉽게 착각하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예로부터 북반구에서는 가장 더운 시기에 밤하늘에 큰 개자리가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별이 더위를 유발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책은 날카롭게 지적하죠. 그 별은 지구의 자전축 때문에 적도 반대편 남반구가 겨울일 때 그쪽 하늘에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남반구 사람들은 오히려 이 별이 추위를 유발한다고 믿어야 할까요? 이 지리적인 부조리는 이 주장이 얼마나 허구적인지를 명백하게 드러냅니다. 단지 두 사건이 함께 일어난다고 해서 하나가 다른 하나의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시죠. 다음으로 살펴볼 오류는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을 혼동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의사들이 흰 가운을 입는다고 해서 흰 가운이 의사라는 직업의 본질적인 속성은 아니죠. 그건 그냥 우연히 함께 나타나는 부수적인 특징일 뿐입니다. 이처럼 대상의 핵심적인 본질이 아닌데 마치 그것이 본질인 것처럼 착각하는 오류를 말합니다. 이 책에서는 이 오류의 아주 강력한 예시로 고대 그리스의 에피쿠로스 학파가 신들의 형태에 대해 펼쳤던 논증을 소개합니다. 그들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첫째, 신들은 매우 행복하다. 둘째, 덕이 없으면 행복할 수 없다. 셋째, 이성이 없으면 덕이 있을 수 없다. 넷째, 그런데 이성은 오직 인간의 형태를 가진 존재에게서만 발견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최종 결론은 신들은 반드시 인간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 결함이 있는 논리를 한번 차근차근 해체해 봅시다. 책은 에피쿠로스 학파가 인간의 물리적인 형태, 즉 겉모습이 이성을 가능하게 하는 본질적인 조건이라고 어리석게 결론 내렸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무엇일까요? 생각하고 추론하는 정신적 실체가 이성의 본질이지 그 실체가 담겨있는 코나 입, 두 팔과 같은 우연적인 형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성은 분명 인간의 몸과 연결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모양, 그 자체에 의존하는 것은 아니죠.
이것이 바로 우연적인 속성과 본질적인 속성을 혼동한 대표적인 오류입니다. 이제 마지막이자 어쩌면 가장 심오한 범주의 오류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오류들은 논리적인 실수에서 비롯된 것이었다면 지금부터 볼 오류들은 인간의 본성, 즉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편견에서 비롯됩니다. 책에 인용된 이 강력한 문장은 이 마지막 오류의 핵심을 정확하게 꿰뚫습니다. 우리의 욕망, 우리의 이해관계, 그리고 우리의 뜨거운 열정이 우리의 판단력을 타락시키는 가장 주된 원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객관적인 진리를 있는 그대로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로운 것, 우리가 믿고 싶어 하는 것을 진리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편향이 작동하는 방식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합니다. 우리는 종종 어떤 주장의 내용, 그 진실성보다는 그것을 말하는 사람의 외적인 모습에 더 쉽게 설득당하곤 하죠. 똑같은 주장을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이 말하면 더 신뢰가 가고 부드럽고 공손한 태도로 말하면 더 진실하게 들리는 경험 다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바로 논증의 본질, 그 알맹이가 아니라 그것을 둘러싼 포장지에 현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아주 유창하고 화려하지만 그 안에 조작이 숨어 있을 수 있는 말에 대해 경고합니다. 수사적으로 아름다운 언어는 내용의 부실함이나 진실의 부족을 교묘하게 위장할 수 있기 때문이죠. 화려한 문장과 정교한 비유 뒤에 숨겨진 논리의 비약을 간파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경계심을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진실은 종종 아주 소박하고 꾸밈없는 언어로 표현되기 마련이니까요. 책은 고대 로마의 시인 베르길리우스가 쓴 새와 날씨에 대한 구절을 우리 자신의 마음에 대한 시적인 비유로 제시합니다. 새들이 날씨의 변화에 따라서 다른 노래를 부르고 다른 행동을 하듯이 우리의 판단과 기분도 순수한 내적 이성 하나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조건들에 의해 끊임없이 흔들린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어쩌면 우리의 생각은 우리가 믿고 있는 것만큼 그렇게 독립적이고 자율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긴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생각의 기술이 우리에게 던지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만약 우리를 속이는 가장 큰 궤변가가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마음, 즉 우리의 자기애와 이해관계 그리고 통제되지 않는 열정이라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우리 자신의 생각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논리적인 사유와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이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며 우리 각자에게 깊은 생각의 과제를 남깁니다. 자, 오늘은 17세기의 고전, 로지크 혹은 생각의 기술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들여다볼 텐데요. 이 책은 우리가 어떻게 추론하고 생각을 정리해서 진리에 도달하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줍니다. 이건 단순히 딱딱한 논리학 규칙들을 나열한 책이 아니에요. 그보다는 우리의 판단력을 더 날카롭게 만들어주는 실용적인 기술에 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문장이 이 책의 핵심 철학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논리학이란 어떤 틀에 갇혀 있는 학문이 아니라 우리의 판단력을 기르기 위한 아주 실용적인 기술이라는 거죠. 저자들은 지식을 프린터의 활자에 비유하는데요. 그 활자를 어떤 서랍에서 꺼내왔는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건 그 지식이 우리의 생각과 판단에 유용하게 쓸 수 있느냐, 바로 그 점이에요. 그래서 물리학이든 도덕학이든 우리 판단력에 도움이 된다면 그게 바로 논리학의 일부다라고 아주 대담하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 책에서는 우리 정신이 작동하는 방식을 크게 4단계로 봅니다. 먼저 어떤 개념을 파악하고 그걸 바탕으로 판단을 내리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볼 3번째 단계가 바로 추론입니다. 추론이라는 건 이미 내려진 여러 판단들을 잘 조합해서 완전히 새로운 결론을 이끌어내는 과정. 다시 말해 생각의 엔진을 본격적으로 가동시키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추론이라는 건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여러 판단들을 재료로 삼아서 완전히 새로운 하나의 판단, 즉 결론을 만들어내는 정신활동을 말하는데요. 이 책은 이런 추론 과정을 분석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도구로 3단 논법을 내세웁니다. 이건 그냥 여러 논증 방법 중 하나가 아니고요. 모든 종류의 논리적인 사고를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는 아주 근본적인 틀로 여겨집니다. 3단 논법은 말 그대로 이성의 엔진과도 같습니다.
만약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두 개의 아이디어가 있다면요, 3단 논법은 그 둘을 이어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세 번째 개념을 찾아내서 이들을 하나의 논리로 단단하게 묶어주는 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간단한 구조만 잘 이해해도 아주 복잡해 보이는 주장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그 주장이 과연 논리적으로 타당한지 아닌지를 간파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책에 나온 예시를 가지고 한번 그 구조를 살펴볼까요? 먼저 대전제는 끊임없이 두려워하는 자는 자유롭지 않다라는 보편적인 명제입니다. 그리고 소전제는 모든 구두쇠는 끊임없이 두려워한다는 좀 더 구체적인 명제죠. 여기서 구두쇠라는 개념과 자유롭지 않다는 개념, 이 두 가지를 연결해 주는 것이 바로 끊임없이 두려워한다는 중간 다리, 즉 매개념입니다. 이 두 전제가 모두 참이라면 그러므로 어떤 구두쇠도 자유롭지 않다는 결론은 필연적으로 반드시 따라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3단 논법이 가진 힘입니다. 하지만 이 이성의 엔진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몇 가지 기본 규칙들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 책은 A는 B가 아니다, 그리고 B는 C가 아니다 와 같이 부정적인 전제들만 가지고는 아무런 결론도 얻을 수 없다고 강조하는데요. 왜냐하면 두 개념이 모두 세 번째 개념과 관계가 없다고 말하는 건 그들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선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기 때문이죠. 이건 마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라는 말만 가지고 뭔가를 알아내려는 것과 똑같아요. 또 가장 흔한 형식의 3단 논법에서는 소전제가 긍정문이어야 한다는 중요한 규칙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규칙들이 우리의 주장이 논리적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튼튼하게 지탱해주는 뼈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론을 넘어서 논리학의 진짜 실용적인 면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잘못된 추론, 그러니까 궤변을 식별해내는 건데요. 이 책은 궤변을 우리 모두가 너무나 쉽게 빠질 수 있는 흔한 정신적인 함정으로 보고 이 함정을 간파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이 책에서는 우리가 빠지기 쉬운 생각의 함정들, 그러니까 궤변의 주요 유형들을 몇 가지 경고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무지나 자만심 때문에 엉뚱한 원인을 탓하기도 하고 또 모든 가능성을 다 살펴보지도 않고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어떤 사소한 특징 하나만 보고 전체를 판단해버리는 그런 오류를 저지르기도 하죠. 자, 이런 함정들이 우리 판단을 어떻게 흐리게 하는지 하나씩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함정은 거짓 원인의 궤변입니다. 이 책은 사람들이 자신의 무지를 솔직하게 인정하기보다는 상상 속의 원인이라도 만들어내는 걸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해요. 복잡한 현상 앞에서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럴듯해 보이는 아무 설명이나 붙잡고 그걸 진짜 원인이라고 착각해버린다는 거죠. 이건 진정한 원인을 찾는 행위라기보다는 그저 자신의 무지를 감추고 지적인 허영심을 채우려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 책에서 아주 재미있는 예를 하나 드는데요. 바로 시리우스 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고대 사람들은 시리우스 성, 즉 개의 별이 태양과 함께 뜰 때 가장 더운 시기가 시작되니까 이 별이 더위의 원인일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저자들은 이건 그냥 우연히 시간이 겹친 것일 뿐 둘 사이에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고 지적합니다. 이 예시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는데요. 바로 상관관계가 인과관계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두 사건이 우연히 같이 일어난다고 해서 하나가 다른 하나의 원인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음으로 살펴볼 함정은 불완전한 열거의 오류입니다. 이 오류는 말 그대로 어떤 결론을 내리기 전에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나 대안들을 충분히 따져보지 않았을 때 생기는 문제죠.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지 못한 다른 방식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쉽게 간과하고 너무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오류의 예시로 책에서는 진공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했던 가상디라는 철학자의 논증을 소개합니다. 가상디는 만약 우주가 물질로 꽉 차 있다면 어떤 물체도 움직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 지금 물체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우주에 빈 공간, 즉 진공이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죠. 하지만 그는 아주 중요한 가능성 하나를 놓쳤습니다. 바로 원형운동이라는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 틈없이 꽉 맞물려 있는 쇠고리가 중심을 축으로 회전할 때 각 부분은 바로 앞부분이 비운 공간을 즉시 채우면서 움직이잖아요. 여기에는 어떤 빈 공간도 필요가 없습니다. 가상디는 이 중요한 가능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논증은 불완전한 열거의 오류에 빠지게 된 겁니다.
이번에는 사물의 본질이 아닌 그저 우연히 가지고 있는 특징을 보고 전체를 판단해버리는 오류입니다. 이건 본질적이지 않은 특징을 마치 본질적인 것처럼 착각할 때 발생하는 실수인데요. 그러니까 어쩌다 한번 그런 걸 보고 아, 원래 그런가 보다 하고 단정해버리는 실수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 책에 드는 예시를 보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바로 에피쿠로스 학파의 주장인데요. 그들은 이성이라는 건 인간의 형태 안에서만 발견되니까 만약 신이 이성을 가졌다면 당연히 인간의 모습이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이성이라는 속성이 인간의 형태와 단지 우연히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궤변입니다. 이 책은 우리의 이성이라는 게 꼭 코가 있고 입이 있고 팔다리가 있어야만 존재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지적해요. 우리는 생각 속에서 이성과 육체를 얼마든지 분리할 수 있고 이성이 다른 형태와 결합하는 것도 상상할 수 있죠. 이것이 바로 우연적인 결합과 본질적인 결합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책이 가장 위험하다고 가장 강력한 오류의 원천이라고 지목하는 궤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의 욕망에서 비롯되는 궤변들입니다. 우리는 종종 어떤 주장이 진실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 주장이 나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받아들입니다. 자기에는 우리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아주 가혹한 잣대를 들이밀게 만들죠. 결국 우리는 어떤 것이 참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것을 참이라고 믿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책이 가장 경계하는 오류의 근원입니다. 지금까지는 잘못된 주장을 분석하고 오류를 피하는 어떻게 보면 좀 방어적인 논리학을 다뤘다면요. 이제부터는 정신의 네 번째이자 마지막 작용인 정리, 즉 적극적으로 진리를 발견하고 지식을 증명하기 위해 생각을 조직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 시간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올바르게 추론하는 법도 배웠고 흔한 오류들을 피하는 법도 알게 됐어요. 그럼 그 다음은 뭘까요? 이 책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가 새로운 진리를 발견하고 지식을 체계적으로 쌓아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 책은 마치 건물의 청사진처럼 지식을 체계적으로 쌓아나가기 위한 4가지 규칙을 제시합니다. 데카르트의 영향이 아주 깊게 느껴지는 부분인데요. 첫 번째, 명백하게 참이라고 알기 전에는 절대로 진실로 받아들이지 말 것. 이건 성급한 판단이나 선입견을 경계하라는 요구입니다. 둘째, 어려운 문제는 해결 가능한 작은 부분들로 나눌 것. 복잡한 걸 한 번에 풀려고 하지 말고 잘게 쪼개서 하나씩 해결하라는 뜻이죠. 셋째, 가장 단순하고 쉬운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차 복잡한 것으로 순서대로 나아갈 것. 가장 확실한 지식의 벽돌부터 차곡차곡 쌓아 올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체 과정을 다시 검토해서 혹시 빠뜨린 것은 없는지 확인할 것. 이건 앞에서 다뤘던 불완전한 열거의 오류를 피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장치이기도 합니다. 이 4가지 규칙의 밑바탕에 깔려있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확실한 지식은 우리의 감각 경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성이 아주 명확하고 분명하게 인식하는 관념에서 온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우리가 전체는 부분보다 크다고 확신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살면서 그런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이성이 전체라는 관념과 부분이라는 관념을 명확하게 파악했을 때 그 둘의 관계가 필연적으로 참일 수밖에 없음을 직관적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런 이성적인 방법들을 순수 과학이 아닌 다른 영역, 예를 들면 역사적 사건이나 심지어 기적 같은 일들을 판단하는 데에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 책은 논리학의 적용 범위를 바로 이 흥미로운 영역으로까지 확장시킵니다. 네, 바로 그 점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볼 수 없는 과거의 사건이나 자연 법칙을 거스르는 듯한 초자연적인 현상에 대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을까요? 이 책은 이 문제에 대해 아주 섬세한 접근법을 보여주는데요. 모든 사건에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일상적인 역사적 사실과 기적 같은 아주 특별한 사건을 믿을 때는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말해요. 평범한 사건은 우리의 경험과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 증인들이 믿을 만한 사람인지 혹시 거짓말을 할 동기는 없었는지 등을 따지는 것으로 충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적은 우리의 경험 법칙을 완전히 거스리는 사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증거가 필요하다는 거죠. 신뢰할 만한 증인은 기본이고 그 기적이 일어난 전체적인 맥락, 예를 들어 그것이 어떤 신성한 교리를 뒷받침하는지와 같은 요소까지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책에서는 이 신뢰할 수 있는 증인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당대 최고의 지성으로 존경받던 성 아우거스티누스의 증언을 인용합니다. 아우거스티누스처럼 명망 높은 인물이 자기 도시에서 일어난 수십 건의 기적을 직접 목격했고 그것을 확실히 알고 있다고 증언한다면 이것은 단순한 뜬소문과는 전혀 다른 무게를 지닌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겠죠. 그렇게 대단한 기적이 정말 일어났다면 왜 더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걸까 하고요. 이 책은 이런 반론에 대해서도 미리 답을 준비해둡니다. 아무리 놀라운 사건이라도 저절로 멀리 퍼져나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종종 무관심하거나 회의적이기 때문에 특별한 노력이 없다면 놀라운 사건조차 소수에게만 알려진 채 그냥 잊히기 쉽다는 겁니다. 따라서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그 사건의 신빙성을 깎아내릴 수는 없다는 것이 이 책의 관점입니다. 자, 이제 이 모든 논의를 종합해서 이 책이 말하는 진정한 생각의 기술이란 무엇인지 그 마지막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규칙과 방법을 넘어서 논리학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책의 제목이 생각의 학문이 아니라 생각의 기술이라는 점입니다. 이건 아주 의도적인 선택이에요. 저자들은 논리학을 머릿속에만 있는 이론의 집합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끊임없이 연습하고 연마해야 할 기술, 즉 아트로 보았던 겁니다. 맞습니다. 이 책의 최종 목표는 논리학 박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3단 논법의 모든 형식을 달달 외우는 것도 아니죠. 핵심은 바로 더 나은 판단력을 기르는 데 있습니다. 즉, 우리가 배운 논리를 실제 삶의 여러 판단에 제대로 적용하는 능력, 바로 그것을 갖추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생각의 기술이라는 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기술입니다.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일까요? 바로 오류, 그리고 우리 내면의 열정과 선입견이라는 보이지 않는 폭군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특히 자기에서 비롯되는 왜곡된 판단에서 벗어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의 시작일 겁니다. 이 기술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세상과 우리 자신을 더 명확하게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17세기에 쓰인 이 책이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기애와 이해관계에 따른 궤변, 또 외부의 그럴듯한 표시에 쉽게 현혹되는 경향 같은 것들. 이 책이 경고했던 위험들은 어쩌면 오늘날의 정보 환경 속에서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시대의 생각의 기술을 제대로 연마하는 것을 가로막는 가장 큰 벽은 과연 무엇일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